꼭또 볼 수 있게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최근에 아주 긴박한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뉴스의 실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모종의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 그러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오늘 대담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안동 오고 가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 한번 내려 갔다 오시면 상당히 이 혈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공기도 좋고 안동이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아주 그 지방 가운데서는 좀 특별한 장소 같아요. 네, 음식 문화도 좀 발전돼 있고, 네, 강도 가깝고, 네, 네. 사찰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상당히 이 프라이드들이 많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좀 변화시켜가지고 좀 친절하게 해서 예,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게 전체 그게 유교의 수도입니까? 예, 그 지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정신문화의 안동이라고 수도. 이렇게 불려요.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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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처음으로 저도 안동데일리에도 그럼 올리지 않았는데 처음이면 좀 천천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독이네요. 단독. 예, 단독이니까 좀 천천히 그 맛배기나 좀 하시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하셔야겠는데. 조슈아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 특종하는데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 네, 지금 뭐 대충 좀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조적이었다가 최근에 좀 갑자기 비협조적으로 바뀐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인데요. 그럼 또 얘기 나누시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많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네, 좀 천천히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동 지역 어떻게 그럼 이번 수해 피해는 없으신가요? 아, 예, 안동에는 그 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죠. 안동댐하고. 예, 이마댐이 또 있습니다. 이마댐이 있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원래 그 수문 여는 것을 댐 수문 여는 것을 잘 안 하는데 올해는 많이 와가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 피해 없도록 하는데 그리고 또 산사태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수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었네. 네, 오랜만에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안동은 낙동강 수계죠. 네,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이 저기서 태백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백에서. 예. 언젠가 태백을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이렇게 표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부터 낙동강이 시작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광산지로 유명한데 거기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 물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합천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박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죠. 예, 박진 전투 6.25 때 그 박진 전쟁 기념관이라고 그것도 있어요. 의령 합천 사이에 중간에 제가 거기까지 한번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 합천하고 의령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역이 아마 화해마을하고는 가깝죠. 안동하고는. 예, 화해마을에 안동에 화해마을이 있습니다. 그 화해마을 앞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낙동강 지류죠. 예, 낙동강 지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젠가 지금부터 상당히 한 20년 전에 막내를 데리고 여름에 갔는데 그 물이 불어난 속도가 엄청 겁나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동댐하고 이마댐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물이 엄청나게 아까 태백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 우리 거기에 이제 담수를 하고 그 사실 그 안동댐하고 이마댐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안개가 많이 껴요.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근데 저 요번에도 이제 갔더니 이제 안동시의회에서 그 이 지금 대구 식수원이 되고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남 쪽에 부산 뭐 이런 데 이제 그 식수원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대구에 이마댐에 이제 물을 식수원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시끄럽고. 예, 예. 근데 그 댐 건설을 하니까 예전에 합천도 가보니까 큰 문제가 그 댐의 상류 지역은 그런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네네네. 그 농사에도 피해 있고 그 또 중요한 것은 그 큰 댐을 대형 댐을 만들면 이제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안동댐이 그 예안에 있었습니다. 예안에. 예. 예, 예안 지역이라서 예안에 그때 한 10만 명 이상이 전부 그 이주를 타지로 가게 됐고 이마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마에 임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동네가 또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동으로 지금 인구수가 한 16만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35만까지 됐거든요. 옛날 안동시가 있었고 안동군하고 따로 있었는데 행정 통합을 하면서 했는데도 지금 인구가 지금 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댐을 건설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화해마을이 풍천이란 그런 지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풍천면입니다. 풍천 화해마을은 예. 댐하고는 지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지류가. 다 이어져 있고요. 다 이어져 그 있구나. 풍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경상북도청이 예. 거기 예천하고 그 안동 그 사이에 풍천면에 도청은 있고 그 배드타운이라고 하죠. 그 직원들 거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예천하고 안동 사이에 배드타운 그 신시가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 신시가지는 이제 예천 쪽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풍천면에 경상북도청이 있습니다. 조슈아님이 지금 검색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지리가 댐이, 어딘데? 네. 댐이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회마을은 낙동강 같은 낙동강이네요. 같은 예, 그럼 댐이 화해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이 그 낙동강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댐이 두 개가 있고 안동댐하고 여기 이마댐. 이마댐에. 있고 상류 쪽에 댐이 두 개 있어서 이건 뭐 어쨌든 홍수 쪽 피해는 없겠는데요. 확실히 바로 앞에 이 댐이 있어서 좀 단점도 댐 들어와서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고 참 이게 어쨌든 많은 그런 데를 다녀보면은 기억에 남는 데는 안동은 참 병산서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안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독자들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조금. 그 네, 선전도 좀 하시고 예. 어디 갈 만한 데가 있고. 안동에 가면 저는 첫째로 삼는 것이 영호루입니다. 영호루 한번 치시면 영호루인데요. 이 영호루는 매우 좀 알려진 지역입니다. 영호루라는 것이 거기에 영호루라는 글자체가 과거 그 고려 시대 때 공민왕이 오셔가지고 쓴 그 희호입니다. 영자가 이 빛을 영. 영 그다음에 호자가 영호루. 영호루입니다. 영호. 호가 좀 마이크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주시죠. 제가 목소리가 자, 영호루가 있는데 영자가 빛을 영이고 영호루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거기 무엇이 유명한가? 여기 영호루. 영호루입니다. 여기 현판을 우리 아까 공민왕이 직접 쓰셨고요. 그다음에 그 고려 때 그 고려가 만들어질 때 그때가 안동 지명이 고창이었습니다. 그때 지명이. 그래서 고창 전투로 해서 그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백제에 결혼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전투가 이제 고창 전투인데요. 그때 이제 호족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성을 갖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삼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영호르에는 그 우탁 선생, 우탁, 예. 우탁 선생이 또 여기 지금 건물, 그 영호르가 지금 누각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오시면은 정몽주, 정도전 이런 분들이 예, 안에도 글을 남기셨구나. 예, 글을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풍광이 뛰어나다는 얘기. 예, 경치도 좋고 사실 이곳은 원래 이곳이 아니었고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 그 세 번이나 이 홍수로 인해서 댐 생기기 전에 홍수로 인해서 떠밀려서 이제 내려간 것을 그 영호 누각은 없어졌지만 그 영호로 현판은 그 강을 따라 쭉 내려가서 세 번이나 그 찾아서 다시 걸고 위치를 지금 현재 영호루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누각 세우고 높은 곳이죠. 세우고 지금까지 보존. 그 다음에 가볼 만한 데는 어디 그 있습니까? 다음에 이제 봉정사. 예. 봉정사가- 옛날에 영국 여왕도 가셨던 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봉정사. 그 봉정사라는 이 절은 우리가 무량수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인가요? 이유가요? 네. 예, 거기 봉정사. 영화 촬영지였고요. 영화 촬영지. 예, 여기도 무량수전이 굉장히 그 유명하고요. 여기에 탑들도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안동에서 훈민정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훈민정음 해례본도 사실 안동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그 마루 있지 않습니까? 마루, 예. 텐마루. 그 광산김씨, 광산김씨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집안에 텐마루를 이제 보수하다가 이제 꺼냈는데 그 아랫면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적혀져 있었죠. 목판에. 예,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례본을 찾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게 해례본이 모양이죠. 네네네. 지금 훈민정음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은 뭐가 좋습니까? 음식은 뭐 안동 찜닭, 찜닭. 유명하고요. 안동 강고등어, 강고등어, 헛제사밥이라고 또 있어요. 헛제사밥. 예. 예. 예, 그리고 안동 한우가 유명하고요. 예. 네, 안동 사과. 예. 예, 그다음에 마가 또 유명하고요. 예, 마가. 여기 보니까 예. 성우님이 안동은 버버리 찰떡도 유명하다. 아, 예, 버버리 찰떡. 아니 찰떡은 찰떡인데 무슨 버버리가 붙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맛이 좋아서요. 맛이 좋고 찰떡이라서 입에 붙는다 그래가지고 버버리 말을 못하는. 옛날에는 참 버버리가 굉장히 이렇게 명품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수준이 높았죠. 네. 예. 안동 식혜도 여기 안동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문어가 또 유명하죠. 문어가. 예, 내륙 지역인데. 아, 이상하네. 예, 그게 문어가 또- 내륙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문어 하면 이제 저는 그 집이 바닷가니까 채물이라 해가지고 잘 얹힌대요, 문어가. 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조심해서 먹으라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던데 어떤 이제 여기 뭐 다 전문가들이네요. 아, 예, 안동 식혜 그다음 안동 식혜가 좀 시큼틀틀하대요. 예, 식혜가 우리 안동에서는 이제 그 식혜를 서울에서는 식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동에서는 감주라고 그럽니다. 감주. 달다고 해서 감주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식혜는 안동에 가면은 이제 그 조금 맵고 새콤한 그런 거기에 생강도 들어가고요. 이게 식혜거든요. 안동에서는. 그러니까 예, 좀 아마 이게 이제 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음식 문화라든지 예법 같은 그런 거가 많이 발전돼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네, 데에 그렇죠. 비해서. 제가 그 말씀하셨으니까 내방가사가 유명합니다. 안동에서요. 내방가사. 부녀자들이 이제 널리 보급되는 창, 가사 이런 것들. 그다음 음식은 말씀하셨으니까 음식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거기에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아까 집한테 안동 김씨도 있고 건씨도 있고 뭐 거기 가면 광산 김씨도 있고 재령 이씨. 아유, 옛날에 다 고성이 어떻게 씨, 살았는지 진성이 씨, 뭐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막 예. 여러 개씩 하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집안 내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정리한 그 조선시대 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떻든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바닷가는 조금 이렇게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예법 같은 게 조금은 좀 덜하고 네. 그래서 항상 우스개로 상도하고 하도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경상도 쪽은 좀 이렇게 예법이 있고 좀 품격이 있고 그다음 경상남도는 바닷가니까 음식 문화나 이런 거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상도는 높고 하도는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떻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방송 또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권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예. 제가 어제도 그 선거 관련 취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 관련되신 분이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얘기가 저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LG 그램 노트북에 무슨 랜카드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직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자료로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자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제 그랬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아는 또 언론사가 또 있습니다. 그 언론사를 통해서 또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제출했다는 것을 뭐 거의 확인을 해 주었고요. 오늘 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확인차 검찰에서 지금 제출을 했다고 제가 한 번 더 운을 띄웠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 했으니까 거기서 검찰에서 알아보라. 예. 검찰에서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검찰에서 수사는 지금 하고 있구나.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관련 자료가 뭐냐고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조슈아 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제 검찰 왜 이렇게 빨리 수사를 안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뭐 아까 기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워낙 이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뭐 자명 수사를 미리 사전에 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8.15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뭐 그때 크게 이제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얼르기 위한 밀당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볼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는 각자 지금 현재 검찰이 양분돼서 약간 이제 그 권력의 그 투쟁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네, 요청했습니다. LG 그램 네. 관련된 건을 제출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참 옛날처럼 이렇게 조중동 같은 데가 좀 취재 열기가 강할 때는 현재 그 사건을 어디서 맡고 있는지 뭐 서울중앙지검에 뭐 서울중앙지검에 맡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뭐. 그건 뭐 이성윤 씨가 다 그냥 깔아뭉갤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재할 건데 현재는 이제 뭐 이런 조중동이 안 움직이니까. 예. 이번 또 조슈아 씨는 이번에 그것도 가시죠. 또 조선일보 앞에 데모하러 가시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좀 공고를 하시죠.
예. 네, 이 지난주부터 실은 이제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제안을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하. 이거 뭐 백날 어디 여기서 검찰 앞에 법원 앞에서 해서 그 사람들 움직이겠느냐. 그렇다고 또 이제 뭐 아무 언론사나 가서 이제 뭐 공개 보도하라 해도 또 먹히지도 않을 테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그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니까 예, 우파 성향 언론사에 가서 뭐 아주 그냥 그 혼내는 게 아니라 좀 잘 달래고 부탁을 해서 우리 믿을 언론사 여기밖에 없으니까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가가지고 한번 시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유튜버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집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이제 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타이밍도 점심시간에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밥 먹으러 나왔다가 그걸 안 들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기자들이 전 처음에 일반 시민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이 이번 주 듣고 좀 있습니다. 공지해 주시죠. 그 목요일 지금 지난번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12시, 낮 12시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그 지난번 같은 경우는 2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아일보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4시에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시간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측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정확한 시간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2시. 예, 어떻든 이제 확정된 거는 지난주 목요일 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2시 네. 점심시간입니다. 네. 조선일보 바로 앞에서 이제 조선일보의 기자분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그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시에는 중앙일보 그리고 또 주에 동아일보 일정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그 지난번 모임을 그렇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공병호 TV를 들어오시면은 조선일보 모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 모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좀 그 화질이 안 좋은데 조슈아 님이 그 아주 고화질을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신문이 좀 다뤄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조중동이 그 명예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좀 4.15 부정선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검찰이 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느냐. 네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네. 그리고 현재 검찰 내에서 어디서 그 사건을 담당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알려진 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계약서 그러니까 나라 장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계약서 부분은 한틀 시스템이 여기 그 투표지 분류기를 이제 납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틀 시스템 내에 이제 노트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LG 그램 노트북이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이 그 LG 전자 노트북에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는 식의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말을 또 번복한 겁니까? 그 사람들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근데 오늘 아까 그 확인할 때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 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노트북은 한 틀에서 받아서 한 틀에서 투표지 분류기 내에 있는 것을 다 완성한 상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LG 노트북에 무선 랜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틀 시스템에서 그 납품을 받거든요. LG 노트북을요. 받아서
그 받는 과정에서 또 LG 그램 노트북에 무선랜 카드가 빠진 상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답변을 해요. 그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만들어진 것에서 뺄 수는 없지만 제작 단계에서 그러니까 LG 전자 그 제작 단계에서 1,100 몇 대예요. 그 납품받은 것이 1350대인가 네, 뭐 그렇게 기억이 나네. 그 그램 노트북을 생산 단계에서 그 무선 랜 카드를 제거한 상태로는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답변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기로는 조슈아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개 그동안 시연회 같은 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LG 글램 카드 그러니까 일종의 개표기의 제어용 컴퓨터 PC에 대해서는 그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알고 있고 계약 주체인 것처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충렬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 틀에서 일종의 패키지 전산 장비를 뭐 분류기하고 그다음에 제어용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이런 것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한 틀이 돼 있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 사양을 잘 모른다는 걸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양은 그쪽에 알지만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예, 좀 방금 전달해 말씀을 주시죠. 하신 것이 앞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틀 시스템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무선 랜 카드가 없고 뭐 통신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은 했지만 계약 당사자는 한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틀 시스템과 LG와의 계약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틀 시스템과 노트북을 관련해서 그 중앙선거관리와의 모종의 뭐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틀과 LG 전자의 그 노트북을 생산한 그 주체와의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감사원에 뭐냐면은 그 계약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선 랜 카드가 비쌉니다. 좀 비싸죠, 그죠? 빠진 상태라면 그 단가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세부 계약 사항 이거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혹시 우리 민간이 안 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거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요. 근데 국회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한틀 시스템과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계약 관계지 이게 LG 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미 제출했다. 제게 모르겠어요.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네. 그럼 그때 한틀하고 관계되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든지 네네. 우리는 그렇게 한틀한테 그렇게 스펙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든지 네네. 그렇게 밝혔으면 좋을 건데 그때 시연회에서 세 분이 그램 노트북에 대해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무선 랜 장착 여부에 관해서. 네. 근데 그게 자꾸 말이 좀 바뀌니까. 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 2014년형이 이번 선거에서 쓰였습니다. 2014년형 이거는 미르 시스템에서 만든 거고요. 2018년형이 한틀 시스템에서 제공한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18년형이죠. 근데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것이 2014년형을 가리키면서 무선 랜 카드가 이게 빠진 거 이거 왜 어떻게 빠졌냐 했을 때 여직원이 이제 그 우리가 뗀 겁니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2014년형은 탈부착형이었어요. 근데 2018년형은 아예 없이
그러니까 고정식이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해오고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근데 중앙선관위는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그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2018년형은 그래서 탈부착형이라서 그랬고 2018년형은 일체형이었다. 예. 14년형은 탈부착형이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헷갈리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짚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저 얼마 전에 그 이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을 한 2주, 3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결과 조갑제닷컴에서 실제로 그 자신들한테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별 그 기자였죠. 그분이 그때 제 동영상을 만들 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하고 그다음에 LG전자 측에 확인한 결과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연회 때 그 해명 자료하고 그 관련된 그 이미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슈아 씨 한번 조금 더 추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더 명확히 정리할 수 제가 있게끔. 대화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었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약간 지식이 있는 분들은 100%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노트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와이파이가 다 붙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5년 전쯤에는 탈부착이 가능했다는 거죠. 탈부착이.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데는 자꾸 그 전자개표기에서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들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통신 장치가 아예 없다. 원래 선거법에도 그래야 되고요. 통신 장비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연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그 탈부착이 가능한 노트북도 있었고 탈부착이 불가능한 노트북도 있었는데 2014년형, 네. 2018년형. 네, 그러니까 2014년형에 탈부착이 가능한 것도 보여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2018년형에 탈부착이 불가능한 노트북도 억지로 잡아 뜯은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제거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였거든요. 또 이제 선관위에서 아까 이제 얘기가 잠깐 빠진 건데요.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직접 탈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형에 대해서. 네, 그럼 그때 설명은 누가 들어도 한텔 시스템에서 제거한 걸 납품받았는지 아니면 LG에서 제거한 걸 납품받았는지가 아니고 본인들이 선관위에서 직접 어떤 외주 팀을 불렀다든지 그렇게 해서 뗀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두 개를 보여준 이유가 정말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건지 이해는 안 가지만 전혀 2014년형 거 탈부착이 가능한 걸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노트북이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칩이 완전히 붙어 있어서 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그 설계 당시부터 노트북이 전혀 다른 노트북으로 구입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노트북. 그리고 이 노트북은 이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폐기해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선관위의 관례는 선거에서 사용됐던 노트북을 항상 중고로 다시 팔았거든요. 예,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다시 국고로 환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노트북을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노트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신형 2018년형 노트북에서 이것을 떼서 구입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미 뗀 걸 납품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이 랜 그 부품 여부가 자꾸 이제 그러면 LG에서 뗀 거냐 이거 선관위 계속 질문하고 검찰이 이런 내용까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그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야말로 이 통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 거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조충렬 기자님이 조사하시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 김나근혜님이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제가
김나근혜 님이 제가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2018년형은 절대 탈부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참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소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시연회를 할 때 과천청사에서 할 때는 그 우리가 국어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국어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시연회에서 그 PC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한틀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일체 그게 개입이 안 됐고, 그러니까 문장을 이야기할 때 주어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그것을 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충렬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계약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한틀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뭘 쏘기냐 이야기. 예, 우리 박사님 제가 조금 조정할 게 예. 아까 그 LG 전자에 아까 그 전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나근혜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특별 제작을 한 거예요. 1,100여 대를요. 특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거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계약 당사자가 한틀입니다. 한틀과 이제 LG전자의 계약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한틀 시스템이 계약이 됐죠. 성사가 됐죠. 그것도 제가 그것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당일날 그 발표해가지고 그 당일날 바로 그 채택이 된 한틀 시스템에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 제작은 그 1,000여 대를 특수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의 말을 믿고 한다면 그건 특별 제작돼 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기자분들 모시고 설명할 때 그걸 분명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틀 시스템이 주체였고 한틀 시스템이 LG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랜카드가 부착되지 않는 그야말로 일체형 거를 1,100백 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맹쾌하게 다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18년 그 기계를 놓고 우리가 뗐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거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시죠. 잠깐만 제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 그때 또 하나 또 뭐 제가 뭐 계속 취재하는 중인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그 저희의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 시연회 때 알려준 그 노트북은 그 당시 시연회 때에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투표지 분류하면서 이제 막 보여줬지 않습니까? 표가 가는 거. 근데 그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이 이게 무선 랜카드 장착된 상태로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생각하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됐던, 그죠? 4월 15일 총선에 사용됐던 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시 선관위에 그 보존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그걸 오픈하면 되는데 그 못하고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연을 했을 때도 사용한 거를 우리 저희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벌써 여기서 굉장히 저는 그때도 물론 알았지만 계속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에서. 예, 저희들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통화하신 거 네. 제가 들려드렸죠. 네. 예, 그렇게. 예.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숨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인데 한틀하고 LG의 계약이었고 그 계약은 어떤 게 됐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건건마다 시간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조수야님 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원래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제 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선관위 자체 내에서 수습을 하려고 해보다가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예. 한 틀에 어떤 이 키를 논란의 키를 넘기겠다 이런 것으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일체 한틀이라는 회사라는 것은 무대 중심에 나온 적이 없는데 전번 네. 시연회에서 왜 지금 갑자기 한틀에 모든 걸 다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냐 이야기죠. 왜 이러냐 이야기. 꼬리 자르기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고요. 네. 한틀 시스템이요. 지금 2014년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미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사용됐을 때 그 당시에 한틀 시스템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기계가.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틀 시스템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틀 시스템이 지금 ATM기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수표 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아마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찾는데 11만 원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는 분이. 9만 원 나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고. 또 하나는 한틀 시스템이 아니 오차가 없다고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입니까? 오차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유령표들 성북구의 관리위원회 할 때 선관위 여직원은 우리가 뭐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있음 오차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우리 다 찍혔잖아요. 공성감 그게.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나온 개표 분류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오차가 그 정도 나는데 그게 기계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여직원이 이게 흰 옷 입은 여직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정확성이요. 사람이 수개표를 할 때보다 훨씬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더 정확한 것이. 그러면은 그때 그 얘기 저도 기억이 나는데 1600표가 뭐 1800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수치가 바뀌도록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계는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른 거거든요. 그런 오차가 났다는 것은 그런 오차가 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외부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시연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예, 이 말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삼는 것들을 핑퐁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핑퐁 하듯이 뭐 해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박이 여기, 그러니까 한쪽에 반박하면 그쪽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근거를 찾는 거거든요. 근거, 증거. 그래서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뭐 여러 차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증거를 지금 찾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 지금 나오는 것이 이 증거로 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우리 메이저 언론에서도 KBS, MBC, SBS, 조중동 이런 데서도 이제는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언론사의 양심 있게 젊은 기자들은 정말 이 방송을 보고서라도 정말 첫 마음으로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데스크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사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국가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기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재에 지금 돌입하면 뭐 곧 여기에 대한 맞냐 안 맞냐, 그죠? 근거를 제시해서 한다면 이게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의혹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어쨌든 조국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조국 씨가 검찰이 무슨 뭐 그걸 조작을 했다 그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언론 취재 열기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사에 들어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정말 주요 언론사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한국 민주주의를 구출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한국이 전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충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추가 취재를 좀 나가셔야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채택 내용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예. 시연용 노트북에 대해서 공병호 TV에 제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고요. 시연용 노트북은 랜카드 및 전원 케이블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원이 켜지지 않는 노트북을 LG가 한 틀은 또 선관위에 납품했다는 건가요? 조달청 계약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스 제이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네. 그냥 그때 시연에 사용했다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연회 때 공개한 그 노트북 이제 이렇게 이제 뒷판을 열고 보여줬던 그 노트북은 랜 카드가 제거된 것이 맞지만 랜 카드가 제거되고 전원 케이블도 제거가 되고 이걸 강제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다시 조립을 해서 켰을 때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거 이제 이야기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밝힐 것이 이제 구리시 선관위에 보존되어 있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지금 다 아마 지금 벌써 지난번에도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만은 그 장비들을 선거가 4월 15일 있었고 17일부터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보도가 나가고 그때 그게 보도가 나가고 우리 박사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줬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제가 구리시에 있더라 해서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구리시의 거는 왜 못하느냐 하면은 저는 지금 거의 그 안에 열면은 아마 무선 랜카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시연회를 열어서 거기 시연회 현장에서도 분류표가 이제 작동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열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한 그죠? 꺼져 있는 이제 무선 랜카드가 제거된 상태, 그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럼 조슈아 씨가 그 소위 전산 장치에서 통신 장비 랜 카드가 장착돼 있다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랜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랜카드가 동작하지 않으니까 부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해명 내용 중에. 근데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이 안 되게 해놓은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순간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켰을 때는 전혀 무선 랜카드가 동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부착이 안 된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이제 선거의 개표 관련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그때 원하는 시간에 몇 시부터라든지 시간 설정도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선 랜카드를 켜라.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추론인데 있죠. 추론인데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천 몇백 대 주문하면서 랜 카드를 장착하지 말라.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체형 2018년에 그러니까 한틀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LG 카드에 한 1,300 몇 대를 주문하면서 그게 무선 랜 카드를 장착하지 말라. 그럼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 제품은 그냥 선거에만 쓰고 그다음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세상에 엉터리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슈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랜 카드 있는 상태로 보통의 LG 그램을 납품받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그걸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서 오프 상태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랜 카드가 장착된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검찰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 분위기에서 보면은 그냥 뭐 문제 없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외신을 인용하겠습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런 그 부정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말라위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무차락 그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이 야당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승리였습니다. 그 말라위 국가는 73%가 퍼센트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대법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대법관. 그 말라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그 식민지였는데요. 1964년도에 해방이 되고 교육을 그 영국에서 이제 많이 엘리트들이 가서 교육받아 와서 그런지 이분들은 정확하게 그 국민의 뜻을 읽고 그 판결을 하고 대법관도 그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뇌물까지 줬습니다. 이 판결을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무차라크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했죠. 이거 부정선거라고 한 데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대법관이 이제 부정선거 맞아, 재선거해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완전히 그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만 이 그 민주주의를 찾겠다, 자유를 찾겠다 이런 의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이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에 참 사룡이라 그랬나요 옛날에? 예. 대한민국이 이 경제 이렇게 부강하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벨라루스처럼 우리 말라위처럼 모든 그 국민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플래닛 얼스님이 댓글 남기셨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선거 이후에는 다시 노트북을 팔 수가 없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벌써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장님의 지금 요즘 감사원장이 최재형 우리 감사원장께서 또 원자력 가지고 또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마저도 이런 식의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죠. 감사 대상입니다. 이것도. 예. 사실 국회 그리고 지금 검찰도 지금 나섰는데요. 검찰도 지금 보시다시피 검찰총장의 손과 팔을 완전히 묶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검찰총장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이제 유임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를 하고 만나가지고 참 있을 수 없는 검찰로서는 어떻든 후배인데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견제하느냐, 어떻게 감시하느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자유를 쟁취하려는 그런 정신, 마음가짐, 행동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뭐 다른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라위라든지 벨라루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주의의 열풍이 지금 막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6월 30일 날 홍콩에 홍콩 보안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야당들 탄압하는 거, 그런 야당 뭐 신문 창업자를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그런 걸 보니까 참 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전체주의화가 되면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는지가, 어떻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그냥 기정사실화 되면은 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장기 집권이라니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게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뭐 진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양날의 칼이 있는 거죠. 네. 봐주기 수사로 끝내릴 수고 기정사실화해 버릴 수 있는 거고, 네. 진짜 파헤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검찰 분위기를 보면은 수뇌부들이 다 장악된 상태가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통합당이나 이런 데서 좀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이민님 보니까 통합당은 불능구제라고 해놨네. 근데 기자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제 실은 이제 그 공병호 시사대담에서 네. 그 이번에 그 사전투표의 그 관리인 도장 있잖아요. 네, 네. 도장이 이게 상당히 얼마든지 쉽게 위조가 되고 뭐 마음대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네, 내용으로 네. 상당히 이제 그 심도 깊게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이걸 최초로 이제 좀 파기 시작한 게 네, 예. 그 조충렬 기자님이라고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이걸 처음에 이걸 이 내용을 체크해가지고 밝혀냈을 때 그 좀 어떻게 처음 이제 접근을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예. 자, 사전투표관리관, 저도 사실은 그쪽을 놓치고 있었는데, 시흥에서, 고물상에서 이제 김준호라는 김준호. 김준호. 이분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리후생계 계장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파견을 한 겁니다. 예, 경주로. 예, 경주에. 경주 특별 사전투표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기억을 하네, 머리로. 예. 하도 많이 해가지고. 특별 사전투표소.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나갔지 않습니까? 김방현. 김준호. 예, 예, 예.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그 투표용지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사진으로 보니까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보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설명한 듯이 그냥 사람 이름 없이 그 사전투표관리관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해서 네. 출력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막 비교하니까 이제 제가 알아본 거죠. 그때. 네.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그 도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이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혹시나 언제까지 그것을 등록하게, 사실 공직선거법 안에 보면요, 사전투표관리관이 정해지면 네. 바로 즉시 그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전투표관리관이 정해지면은 즉시 그 인형을 그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쭉 하면서 취재를 또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 선관위를 통해서 하니까 어떤 데는 28일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맥시멈입니다. 그게 공문서가.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공문서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21일, 22일 경에도 벌써 올려놓은 겁니다. 그 사전투표 관리의 도장을. 그럼 이제 그것을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투표 때 그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의문을 삼는 것이 이게 벌써 노출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제작을 했다, 그죠? 제작을 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방송에서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예. 예. 자, 어쨌든 오늘 참 아주 단서가 작은 데서 이렇게 찾아질 수 있네요. 네, 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걸 놓쳤는데 그게
사전 투표 관리관 예, 도장. 김준호 씨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놓쳤는데 조충렬 기자님 그걸 딱 잡아내셨네요. 네. 네. 예.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이 김준호 씨는 참 유명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왕 나섰으니까 좀 야무지게 이렇게 수사를 해서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게 뭐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니까 공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을 검찰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검찰이 잘해 주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검찰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항의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거는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네네. 예. 지금 준비해 오신 준비해 오신 거. 거 네, 한번 네. 말씀하시죠. 이제 홈페이지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확대를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5월 14일 뭐 이제 그 복사한 투표 위조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한 안내해 가지고요. 알림의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알림이 있어요. 알림이라는 뭔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걸 눌러보면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알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림도 있고 보도 자료도 있고 해명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간 내용인데요. 좀 내려보실래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소투표소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리면 고소투표 용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좀 확대 좀 되겠습니까? 고소투표 용지 그 밑에 도장을 필요해서 잠깐만요. 예. 예, 확대 좀 얘기하고 계시면 예, 예. 확대를 해볼게요. 도장을 보시면은 이제 일단 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 선거용 투표용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사전 투표용지 중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그다음 그 옆에가 이제 고소 투표용지, 그 옆에가 제외 투표용지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투표는 쉽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예. 아까 해외 선거에서는 또 다른 것은 다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빨간색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복사한 것처럼 이제 검은색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가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선관위가 자초한 겁니다. 사실은요. 간단하게 해서 정말 누구나도 선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국장이 그때 김판석 선거국장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전자투표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기호만 보고 그 후보를 도장만 찍으면 그것을 이제 투표하고 개표해서 결과를 공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 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강한 의혹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래에 또 이제 보면요. 자, 제가 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린 것은 2월 28일까지 어쨌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그 선거인 명부에다가 시스템에다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아까 그 사무 일정표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거기 보면은 일정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를 쭉 보면은 아니 이거 말고 일정표이죠. 사무 일정표. 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 그렇죠. 아니요. 그 사무 일정표를 보면요. 그 오래전부터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 안내 설명회도 갔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토론회도 있고. 예예예. 여기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 일정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그 재외선거위원회 그 설치 운영 인구수 뭐 쭉 내려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서 짧게 해야 되니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예, 그 4월 15일이 이제 투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후보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그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이 지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후보자가 언제 그 선정이 되냐면은 3월 26일에서부터 3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면은 이제 투표용지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외부로 누출됐다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예, 투표용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발급한 투표용지를 받는 데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소투표소입니다. 아까 거소투표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거소투표 제도를 또 제가 설명을. 예. 이거 얘기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올려. 거소투표 아까 만든 거죠. 잠깐만요. 이거 봐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예, 거소투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인데 선거인은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나와 있고요. 올해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요. 확진자 거소투표 대상자로 해서 거소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언더라인을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좀 확대를 해.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요. 밑에 아래에 보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3월 24일에서부터 28일로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 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 등록이 3월 며칠이었죠? 3월, 예. 네, 여기 후보자 등록이죠. 이게 아니죠. 예비 후보자. 그 다음 장. 예. 3월 26일에서 27일까지고요. 그 전에 사전투표 관리관 직위는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고 후보자가 27일 늦어도 27일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럼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기네요. 예,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선거 임명부 거기에 이제 등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 어제도 제가 공병호 TV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외부로 그 그러니까 이 전자식으로 안 하면 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래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구야 벤자민 윌커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에 보면은 그 노트북 말고요, LG 그램 노트북 말고 거기에 슈퍼컴퓨터급의 그 컴퓨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또 확인이 또 사실 미국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이 도둑이 집을 들어오는데 뒷문을 활짝 열어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 이 과정을 보면요. 그럼 뭐 투표용지 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뭐 인쇄 날인으로 여기 보면 할 수 있다고 다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 선거 당일 투표지만 직접 날인하고요. 그 나머지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 제외투표용지는 전부 인쇄 날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2월 28일 등록이 늦어도 그때까지 되고요. 어떤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 22일, 23일 날 벌써 등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은 3월 26일부터 3월 27일 이 이틀 동안 되는데 늦어도 27일까지는 후보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이제 투표용지를 이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그러니까 3월 27일부터 4월 15일 요 사이, 15일이 아니고 사전투표니까요. 10일부터 11일이죠. 네. 10일까지 요 빈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임명부를 접근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자료를 외부로 누설했다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기 전에 슈퍼챗 하신 분이 CHF20 그리고 박은경님 그리고 그린재온님 JON을 전이죠. 전입니까? 네, 네. 성씨를 예, 전. 제가 영어가 이름이 BYEONG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짧아서 그런데 그냥 B영으로 해버렸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그래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전이구나. 그린전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죠. 그거 이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거 아마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감이 좀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PPT 내용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네, 이 투표용지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그 당일에 투표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세 개는 당일이 아닌 다른 부분, 뭐 사전이라든지 거소라든지 다른 이제 투표용지 거거든요. 이걸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거일 투표용지는요,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선거일 투표용지도 마찬가지로 좀 일찍 뽑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그 첫 번째 선거일 당일날 투표를 하는 그 투표용지도 약간 일찍 뽑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는 위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도장을 그날 꼭 찍어야 되거든요. 네, 현장에서. 그게 바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네모칸입니다. 직접 날인이라고 지금 네모칸을 쳐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뽑을 수는 있지만 도장을 당일날 찍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 도장을 직접 찍는 게 아니라 길쭉한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 될 때부터 이미 도장이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복사를 하든지, 뭐 검은색이면 그냥 복사를 그냥 해도 되고, 이게 빨간색이면 프린트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핵심인 거고요.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사전투표용지라든지, 그리고 제외투표용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용지는 지금 투표 등록자 마감 2일 후면은 이제 여기 투표일로부터는 17일 전인데 사전투표일로부터 며칠의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뽑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번 더.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뽑을 수는 있지만 도장란이 비어 있어서 당일날 도장을 찍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 근데 사전투표용지는 뭐 물론 다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도장 찍어 나오는 그 부분을 프린트를 해서 나올 수 있게 지금 다 법적으로 이렇게 다 바꿔놨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소투표용지는 이미 그 프린트마저도 그 전에 며칠 전에 일찍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게 지금 해놨다는 게 아주 큰 문제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죠. 제가 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기했던 모든 그 뭡니까 투표용지가 펴져 있다든지 네. 굽혀지지 않은 거예요.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투표용지가 이제 뭐 빳빳한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관리상의 허점들, 그 다음에 그 안에 거기 우리 영상에 보면은 투표 관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서명하고 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63대 36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관위에서 인터넷으로 조작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혹으로 삼는 것들이 다 해명이 됩니다. 사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프레니어스님이 날인을 인쇄 가능하게 하다니 정신이 나갔군요. 예, 그러니까 뭐 날인은 도장 찍는 당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이제 사전 투표관이 다 인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또 충분한 시간 주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또 여기서 어제 또 방송을 제가 봤는데 저도 뭐 물론 기사로 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이 문제가 있죠. 제가 어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네. 거기 대해서 저도 네. 우리 조사님이 네. 또 전달력이 또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였는데요. 뭐냐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모순이 되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인데 도장을 이제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당일날 찍어야 된다. 당일날 찍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이요. 네. 근데 그보다 한 두 단계는 아래는 어떤 규칙에서 규칙. 이걸 이제 인쇄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규칙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대법원 뭐 4명, 예, 판사 사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결정이 이제 나게 된 건데, 그 결정 마지막 판결문이 국민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알기 쉬운 간단한 용어로 제일 마지막에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쇄로 가름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찍는 것 이제 뭐라 했죠?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직접 찍는 것으로만 하는 거라고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그렇죠. 없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쳐놨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그냥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걸 도장을 찍는 존재 이유가 없죠. 도장이라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예.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위조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도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네. 뭐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세상에 이거를 굳이 이 도장을 찍는 거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우리 앞으로 모든 강구서에 내는 것을 이게 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황당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QR 코드도 똑같습니다. 네. QR 코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의 그래프인데요.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그냥 수용을 합니다. 바코드의 일종으로 보고 이상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린 이 대법관들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께서도 참 정말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참 문제가 많네요. 네. 지금 한일 관계도 김능한 변호사란 분, 저 대법관이라는 분이 2018년 10월 달에 내린 판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야단을 법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도장이라는 것이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이라는 것 자체가 투표용지가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진실된 투표용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정하는 용도, 식별하는 용도로 도장을 찍는데, 그런데 대법관들이 그런 판결을 그냥
도장 대신 인쇄가 가름할 수 있다. 네, 인쇄로 가능하죠. 이렇게 그게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공직선거법에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 선거관리 규칙에는 그냥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걸 법을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판별했으니까. 판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상위법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게 걸리거든요, 사실. 상위법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연회 때도 김판석 국장이 그 2019년도에는 일정이 바빠가지고 뭐 처리 못했을 것 같으니까 21대 국회에서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김판석이라는 그런 선거국장 이야기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오시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세상에 도장이 왜 필요하냐, 인쇄하면 되지. 참 어이가 없네. 이거 지금 뭐 법적인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제가 아까 기억이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잘 안 해보시죠.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읽어보시죠. 밑줄 쳐진 부분입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이 그 성명에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없다.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당사자가 직접 찍으라고 한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인쇄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제 대법관 판결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든 프린터가 찍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이게 명의 지금 대법관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누가 내린 거예요, 그게? 네? 어제 그 판사 이름 이게 나왔었는데. 대단하네. 네. 그 뒤쪽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유승수 변호사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네. 직접 찍은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이고 몰상식적 비양심적인 쓰레기 판결인 이유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준다는 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판사 재판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 해석이, 법 해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입법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 해석이 있고, 그 다음 사법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그 상위법은 뭐냐면 입법 해석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그러니까 근거,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과 규정대로 이제 하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한번 와보시죠. 네네. 이걸 누르면 안 되죠. 2번이 자꾸 안 그래. 네.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가 조금만 정리를 예, 조금만 하시죠. 해보겠습니다. 예. 뭐 아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퍼즐이 맞춰지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임라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 했고, 이때 뭐 했고, 이때 뭐 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조충렬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제기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청인 오른쪽 위에 지금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은 청인이 있지 않습니까? 청인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이거 뭐 인쇄를 할 수 있다. 미리 사전에 작업을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청인이랑 무슨 기간과 관련된 그런 그렇죠. 네모난 도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손쉽게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법을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용지의 구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투표용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단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투표 관리관 도장하고 오른쪽에 있는 QR코드입니다. 자, 근데 QR코드는 저번에 부여 투표소에 투표용지 그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그 일련 번호의 역할 부여가 아니고 청양에 청양의 그 투표 그 사전 투표용지를 봐서 이 부분이 그 일련 번호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장은 이제 또 조충렬 기자님이 이걸 확인했던 내용을 미디어A님이 또 집중 분석을 하셨는데 이 도장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가서, 그러니까 이 도장은 당일날 이걸 등록해가지고 당일날 찍어야 되는 도장인데 이게 사전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다 돼 있는데 이게 도장이 실물이 나가지 않아도 이미지가 나간 거면은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선관위는 변명할 수도 있는데 이 도장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죠. 도장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도장의 역할은 이것을 함부로 찍지 않아서 위조가 되지 않도록 이 도장의 어떤 특별한 약간의 흠이 있어도 그 흠조차도 이것을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도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도장의 이미지를 사전에 뭐 거의 한 달 전쯤에 미리 다 중앙선관위의 이미지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든지 프린트할 수 있게끔 법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서 위조해서 수백 장, 수천 장을 프린트를 해도 가능하도록 지금 다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늘 또 밝히신 거는 뭐냐면은 특별히 다른 사전투표용지다 했을 때 사전투표용지가 이걸 불법으로 다른 곳에 프린트를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거소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이 투표용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인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일련 번호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이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또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투표용지의 기본적인 인쇄 표입니다. 표. 그 후보자 이름과 이 표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후보자 간의 그 표 간격이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프린트 되는 글자들 내용 자체가 이건 이제 유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게 위조가 되지 않았다는 담보성을 갖고 있는 또 그 하나의 특징인데 이것조차도 미리 사전에 뽑을 수 있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거소투표용지만큼은 다른 투표용지도 불법적으로 전에 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거소투표용지는 합법적으로 사전에 미리 다 뽑아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이미 님이 세상에 아프리카 선거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아프리카도 지금 삶의 질은 경제력은 낮지만 의식은 대한민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대법관을 꼭 알려주세요. 그것만을 가지고 특집 한번 다뤄야겠는데 그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만. 네, 어제 시사대담 내용 좀 뒷부분을 보시면 네, 미디어A님이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면서 대법관 전체 리스트 중에서 이 그 판결에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마지막 판결문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린 4명의 판사를 딱 네모를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제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 뒷부분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오늘 또 들어가면은 대법관 편만 한번 뽑아가지고 특집으로 짧게 여러분 한 20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참 그래도 뭐 하나씩 또 퍼즐이 풀리고 하나씩 밝혀진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슈아님 나중에 마치기 전에 8.25 한 번 더. 네네.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잠깐만 하시죠. 다른 얘기 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네. 오늘 또 국회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께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관돼 있죠. 예, 보안 USB라고 해서요. 그 데이터를 전부 그 보안 USB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예,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개표를 안 하더라도 그게 다 있는 거죠. 예, 있는 겁니다. 그거 대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공개하면은 이제 이게 스캔을 바로 이제 예.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모두 이제 보존하고 있어야 증거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표지 이것도 오프라인만 보존하고 있고 온라인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선거 여기에 쓰였던 장비들 전자투표 용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이런 것들은 일체 그 선관위나 대법원에서는 증거 보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한국의 이런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해서 국제적인 선거 감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고, 이번 달, 그러니까 오는 25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양국이, 미국과 한국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텔레 컨퍼레이션이 25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했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개입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Follow the Party라는 그런 문구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학자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사회주의화가 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시아 전역이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런 보수주의 연합 텔레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며칠이죠? 25일입니다. 25일. 8월 25일. 8월 25일. 네. 여러분 이제 하나 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 과정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검증 기능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그것을 오디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회계 검증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법원에서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서버라든지 중계기라든지 그다음에 개표 현장에 사용됐던 전산 장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의혹인 거예요. 그 중요한 전산 장비 일체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전국 법원들이 단결하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오디터, 검증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지금까지 몰랐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선거 결과 발표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 선거를 다 보니까 일렉션 오디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선거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은 다 오디터를 하는 거예요. 그 검증을. 그래서 무슨 프라이스워터쿠퍼스 같은 회계법인도 다 선거 과정에 투입되는 것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주권자로서 이게 이상하니까 이것을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응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고 또 이런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한번 정리정돈을 오늘 또 이제 우리가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조슈아 님이 한번 8월 15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8월 15일 행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좀 나눠서 이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그리고 국투본이라고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후보
민경욱 전 의원이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역 7번 출구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후 1시에 행사를 하고 또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뭐 광화문 쪽으로 해서 합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되면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광화문 이제 행사입니다. 광화문 행사인데 여기 좀 많은 또 국민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행사가 좀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데 조세 저항 운동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차별금지법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포스터의 내용을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철야를 한다든지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이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길게 집회에 계속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비를 단단히 잘 하고 오셔서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요. 행사가 이렇게 좀 다양한 곳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이 무능한 정부에 이제 그 분노를 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집회에 가시고 또 이제 집회가 길어지면 또 합류도 하시면서 모든 그 국민들이 다 함께 화합하는 마음으로 이제 각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저도 예. 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네. 예. 네. 네, 그 13일 그러니까 15일 이틀 전에 광화문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광복 75주년 기념 호국 문예 100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15일 전에 이틀 전에 우리가 우리 호국 정신 그리고 그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을 이제 시와 수필 그 다음에 그 표까지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애국적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100일장이 지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전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여기에 상품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상품도 걸려 있고 뭐 사은품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게 PPT. PPT. 네, 다시 한번 제가 광복 날짜 장소만 일시와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장소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백선엽 장군 그 분향소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바로 이어가지고 전번에 이어서 그 4.15 총선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 100여일 정도 집중해 온 최태림 출판인이 오셔서 두 번째로 4.15 총선의 통계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첫 번째도 좋았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작지만 그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그런 일간지인 공데일리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창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신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관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구독도 하시고 또 주변에 영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한국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관심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